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면 공유를 일단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우리가 분류할 때, 물론 우리가 학습 방식에 따라서 우리 소위 뭐 옵티마이저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학습 방식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스포바이저나 언스포바이저나 레인포스먼트, 강화 학습,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이런 것들을 학습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료 인공지능에 있어서는요, 어떤 데이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복습을 굳이 해드리는 게, 오늘 이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제너레이션에 대한 예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면 이 개념들이 더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살펴보시면, 결국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라는 명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 데이터의 형태가 양자택일, 즉 yes냐 no냐, 질병이 있냐 없냐를 볼 때는 바이너리라고 표현하죠.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 만약에 폐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만약 어떤 이게 폐에 어떤 기흉이 있는지, 또는 이것이 폐렴인지, 또는 결핵인지, 또는 나아가서 이것이 코비드-19로 인한, 코비드-19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인지를 만약 파악한다면, 자,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 AI가 하는 형태는 결국은 인풋 데이터가 영상이든 이미지든 뭐 또는 다른 데이터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주어져 있는 이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하는 일은 정해져 있는 레이블, 소위 이제 Y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번째 형태는 세그멘테이션인데, 세그멘테이션은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특히나 이 세그멘테이션은 요즘에 뒤에서 말씀드릴 뭐 욜로 모델이라든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패스트 RCNN이라든지요, 결국은 우리가 세그멘테이션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세그멘테이션이 의료 영역에서는 특히 이미지, 영상 분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또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만약에 뇌출혈이 생겨서,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출혈된 어택을 당한 이 부분하고 실질이라고 해서 어떤 주변 부분, 이제 파생된 부분을 우리가 따로,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즉 우리가 뇌출혈 손상되어 있는 이 어택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셀렉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추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즉 손상된 부분에 대한 추출이라는 그런 단계가 지나가고요. 이것을 추출했으면 다시 프레젠테이션, 소위 이제 비주얼레이션,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가 AI에서는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이제 아까는 이제 답을 찾는 거였고요. 자, 결국은 0, 1, 2로 정해져 있는 이 답이 아니라, 자, 인풋에 해당되는 이 영상을 넣었을 때 어떤 부분이 어택인지, 어택으로 인해서 어떤 실질 부분이 어떻게 지금 기능이 망가져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비주얼레이션 작업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비주얼레이션에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지금 의미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 삼아 지금 들으시는 구주차, 이 내용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뭐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양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후반부부터는 차근차근 하나씩 세부적으로 글로 좀 더 많이 적혀 있는 수업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난이도를 보고 수업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핵심 부분만 좀 제가 강조하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어쨌든 목적에 따라서, 자, 이처럼 인공지능이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디텍션이고요. 디텍션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의미를 안다기보다는 앞에 세그멘트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그멘테이션을 알려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주변 뇌 어떤 우리가 뇌내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인터널 캡슐이라고 하는데 인터널 캡슐 부분이 어택을 받았다 뭐 이런 걸 이제 의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디텍션은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비정상적인 부분, anomality 또는 뭐 abnormal 뭔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탐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네모로 쳐서 이렇게 하는 걸 윈도우라고 해요. 그것을 윈도우라고 하는데 윈도우 방식으로 찾아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앞에 부분은 이 의미적인 부분, 시멘틱한 부분을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욜로 모델이나 페스트R CNN 같은 경우는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지금 디텍션에서는 그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멘틱, 의미적인 부분은 제외되고 오로지 AI는 어떤 부분이 비정상적이냐에 대한 탐색만 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위 이제 의료 인공지능 뭔가 의료 데이터를 써서 인공지능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뷰노에서 만든 본 에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글로 쓸게요. 영어로 잘 안 돼서 이게 본 에이지라는 거는 찾아보시면 뭐 금세 나오는데 우리가 손가락 그 어떤 특정 뼈의 길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 뼈의 길이를 측정을 하면 예를 들면 나중에 내가 키가 몇 살까지 자랄 거냐 뭐 이런 것들 또는 뷰노에서 만든 뭐 예를 들면 폐암 예측 AI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주로 디텍션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폐 조직인데 이 폐 조직의 요 부분이 예를 들면 암이냐 양성 종양이냐 뭐 하여튼 종양 덩어리를 찾아주는 게 우선이니까 그 이상치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다 디텍션에 들어갑니다. 디텍션 기술은 그래도 세그멘테이션 기술에 비해서는 조금 구현하기가 약간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디텍션이 또 조금 더 지금은 가장 유행하는 게 디텍션, 그러니까 유행이라기보다 가장 의료 인공지능이 많이 개발된 게 디텍션인데 왜냐하면 디텍션은 어, 이 의료 도메인이 없어도요 어느 정도 가능해요. 알고리즘만으로도. 근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들어가면 우리가 이 의미적인 영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메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디텍션 모델이 많이 개발돼서 특허로 나와 있고 세그멘테이션이 하지만 최근에 가장 이슈는 요거죠. 예, 요게 지금 가장 이슈예요, 사실은 세그멘테이션. 자,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생산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포토 사진에서 제너레이션은 오리지널 픽처에서 어떤 클론처럼 뭘 만드는 걸 우리가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래서 결국은 인풋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 중에서 특정 영역, 그러니까 피처를 우리가 추출해서 그 피처를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더 강조해서 아웃풋을 출력하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CT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들면 우리가 CT에서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피질 부분을 더 많이 봐야 된다, 자이러스 부분을 더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추출해서 강조해서 아웃풋을 출력하는 경우죠. 자, 이것도 지금 형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그멘테이션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왜냐하면 추출하고 표현이 두 가지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세그멘테이션도 추출과 표현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제너레이션도 추출과 표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추출과 관련된 부분과 표현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걸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고요. 요 내용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별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은 우리야 지금 그림을 눈으로 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덩어리를 발견한다, 이상치를 발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AI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트리스 형태로 한다. 자, 이때 매트리스는 0과 1의 보통 숫자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검은색을 1로 하고
흰색을 0으로 한다면,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자, AI는 컴퓨터는 100이라는 하나의 벡터 형태로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흑백의 선이라면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보시면 뭐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RGB 색깔처럼 이렇게 여러 레이어로 보게 돼 있어요. 여러 층으로 여러 필터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필터링을 할 때 만약에 자 그때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것처럼 색깔을 만약에 붉은색은 100으로 제가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흰색은 아예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000이 되는 거고요. 자, 1이 중간에 있으면 녹색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숫자 벡터 형태를 만들고 매트릭스 형태를 만든다라는 그 설명이었어요. 이게 뭐 항상 뭐 같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지정하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이블 같은 경우는 레이블은 우리가 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이냐, 이게 뭐 종양이냐, 암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레이블의 형태로 입력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클래스라면 0이냐 1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I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만약에 being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양성 종양을 얘기해요. being, laryngeal region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양성 종양, 예, membrane, 점막이 being, 양성의 종양이 있다. 자, 요거는 악성 종양, 캔서죠. 요거는 악성 종양은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코딩은 양성이면 정상이니까 0이고요. 양성은 노말이거든요. 암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자, 악성 종양은 1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레이블은 멀티 클래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예를 들면 암이 단계별로 암 1기, 2기, 3기, 4기처럼 스테이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매 같은 경우에 알츠하이머 디지즈,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뭐 그 외에 좀뭐 크로니컬 노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예, 벡터 형태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보시면 쉽겠죠. 자, 다만 우리가 마스킹이라고 해서 마스크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텍션에서는 위치 이제 좌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예시였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 모두에게 다 맞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의료 인공지능이 뭔지 특히 영상에 초점을 맞춰서 좀 편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한 6, 7주간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딥러닝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서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개발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이지, 개발 단계. 네, 뭐 이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뭐 원론적인 내용인데, 잠깐만요. 아, 맞다. 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라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이 내용들이야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뭐 인공지능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주로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뭐 artificial intelligence는 우리가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사무엘이죠.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1956년인지 8년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무렵쯤에 처음으로 논문에 썼던 말인데 결국 이게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보는 게 알고리즘 위주로 보는 게 우리가 머신러닝이 되겠고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2006년도에서 8년쯤에 뭐 제프리 힌튼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그 저기 연구자분들께서 결국 앤드류라든지요. 앤드류 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CNN 구조로 들어오면서 딥러닝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 딥뉴럴 네트워크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모델링이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지금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대학원 수업이니까 조금 난이도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딥러닝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보셨던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이나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최근에 정말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익스플레이너블을 어떻게 넣을 거냐, 설명령 어떻게 넣을 거냐에 대해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는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 모델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합의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논문 리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을 굳이 분류한다면 우리가 아까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건 우리가 러닝 스타일, 그러니까 러닝 학습 방식에 따라서 결국은 스퍼바이스드 러닝이냐,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이냐, 예, 레인포스냐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혼자만 떠들면 너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그 답변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일 마크에서 6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손이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발언 기회를 좀 드릴게요. 자, 질문은 뭐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답이 없는 질문인데요. 어, 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의료 인공지능, 이게 지금 뭔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실 텐데, 예, AI 메디슨이죠. 의료 인공지능에 있어서 학습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제일 유행일까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어떤 걸 제일 많이 쓸까요?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으면, 예, 제가 손을 어떻게 내리죠? 예, X를 누르면 안 내려가네요. 이미. 예. 자, 손 한번 들어주시면 아무도 안 드시죠, 이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부담 느끼지 마시고 김채영 님이 아무래도 어, 가장 이런 수업을 많이 들어보신 분이시니까 좀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의료 인공지능, 뭐 헬스케어 포함해서 학습 방식에 따라서 뭘 만든다면 김채영 님은 요 셋 중에서 뭘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학습을 네.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도학습 왜요? 어떤 걸로 지도학습을 만들고 싶습니까? 이제 예시를 아까 한번 들어주신다면. 아까 나왔던 이제 그 종상이랑 종량 그런 거 비교할 때도 이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류는 이제 그 지도학습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지도학습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 꺼졌어요. 알고 있어요. 이걸로 껐어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리면 손을 여러분들 드는 거를 제가 다른 분들이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중간중간 이렇게, 저도 스킬이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손 들고 얘기해 주실 분 없으시면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네요. 공승진 님 혹시 들리세요? 공승진, 네네, 들리시나 보네요. 공승진 네, 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일단 석사 1년 차이고, 네, 일단 1년 차면 인공지능, 2학기분요. 네. 네, 그리고 인공지능 헬스케어 전공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뭐 우리가 전부 다 인공지능 헬스케어일 것 같은데요. 혹시 네, 이전에 혹시 어떤 공부를, 그러니까 이전에 학부 때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또는. 학부는, 네. 학부는 정보통신공학 전공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보통신 쪽이면 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거 많이 하셨겠네요.
그 시뮬레이션보다는 일단은 그냥 언어 위주로만 공부를 해서 언어 위주로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좋아요. 네, 마이크 닫아주시고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네, 바로바로 화면들을 꺼주시는데, 네, 어, 새로운 분한테 김중걸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도 같은 질문인데요. 김주건님께서 만약에 수업 개발자로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걸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을 만드신다면 슈퍼바이스 러닝, 언슈퍼바이스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 중에서 뭘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까? 저는 그거 슈퍼 레스퍼링 좀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대체로 비슷한 의견들이시네요. 좋습니다. 이거 사실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 제가 다시 화면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답변. 자, 화면을 다시 공유해 드린다면 결국 목적에 따라 다른 건데요. 대체로 아마 아까 김채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사실은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왜냐하면 의료 인공지능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인공지능이라면 사실은 레인포스먼트나 아니면 언슈퍼바이스 러닝을 사용할 일이 많은데 의료에서는 지금 발견된 것들이 이게 지금 어떤 건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양성 종양이다, 악성 종양이다 이런 지금 분류 체계가 아직은 더 중요한 그 저기 뭐냐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으로서는 훨씬 더 유용합니다. 다만 최근 이제 학술적으로는 언슈퍼바이스 러닝을 되게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분류 체계가 사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는 거,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당화혈색소 이런 걸로 우리가 어,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냐, 당뇨병 전 단계냐, 아니면 정상이냐라고 분류했을 때 다이아비티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공복 혈당은 사실은 우리가 혈액 안에 헤모글로빈이 갖고 있는 퍼센트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 그렇다면 헤모글로빈이 갖고 있는 당의 그 퍼센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게 이전에 분포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넣었을 때 거기서 예외적인 예를 들면 뭐 1.25%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익셉셔널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질병의 범주에 들어왔었는데 자,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니까 그때 그렇게 표준할 때 사용한 놈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대상보다 샘플이 훨씬 큽니다. 데이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그런 혈당이나 이런 분포라는 게 실제로 뭐 민족이나 인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더 군집 형태로 구분하는 그런 시도들이 최근에 학술 연구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레인포스먼트는 아직까지는 좀 의료 인공지능에는 아직까지는 법적 규제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려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국은 이러한 직선 형태나 곡선 형태로 리그레션 형태로 또는 하나의 직선 형태 뭐 서포트 베터 머신이라면 이게 우리가 그런 마지널이 되겠죠. 요 두 개를 끄으면 그래서 요 선을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대표적인 성과를 보시면 요 행성이 있어요. 이 마이어 87이라는 행성은 인간이 찾은 게 아닙니다. 사람 눈으로 사실은 행성이나 은하계를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우 큰 우리가 텔레스콥, 매우 큰 만환경으로도요. 사실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주변 빛이나 별빛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주 천문학에서 데이터를 넣고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이런 어디에도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뭐 행성을 찾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고 기존까지 없었던 지식에서 뭔가 새롭게 발견될 때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unsupervised learning이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요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페이퍼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의료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의료에서는 로봇도 많이 연구가 되거든요. 의료기기, 그러니까 로봇 팔 이런 것들, 로봇 수술, 다빈치 뭐 수술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I화 된다면 그때는 레인포스먼트가 많이 쓰겠죠. 나중에 기회 되면 아마 이 수업엔 15주 동안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뭐 Q 메서드나 Q&A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회 되면. 자, 그러면 요거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먼저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하나 목적에 따라 지금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의료 AI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형태로 따로따로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형태는 이것을 홀리스틱, 총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의료 AI의 여러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학자들의 또 고민거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인풋 넣게 되면 AI가 어느 어느 레이블에 들어갈지도 파악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심지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의미적으로 그 문제의 에어리어를 찾아서 이것도 디텍션, 이것도 확인하고요. 심지어 뭔가 부정확한 어떤 어너멀리티가 있으면 그 이상치가 있으면 이걸 디텍션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네, 필요하다면 제너레이션까지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없을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원스톱으로 사용되느냐? 의료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 이런 분야가 자율주행 분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런 그 컴퓨터 비전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발전된 분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규제가 좀 적죠 아무래도. 어쨌든 슈퍼바이스 러닝, 언슈퍼바이스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떠나서 앞서 보셨던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기술 그리고 제너레이션 기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자면 자, 지금 보시는 요 이렇게 네모나게 지금 사물을 파악하는 이런 방법을 윈도우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윈도우라고 합니다. 즉 이 윈도우를 어떻게 정밀하게 우리가 찾을 것이냐가 사실은 기술의 핵심인데 자 보시면 먼저 디텍션은 자 이 차를 먼저 포착합니다. 자 이게 디텍션이죠. 자 크게 보면 이 지금 어떤 것들이 배경인지 어떤 것들이 오브젝트, 사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오브젝트를 어떻게 잘 탐색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자 이게 지금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자 노이즈에서 배경은 노이즈가 되겠죠. 불필요한 노이즈에서 오브젝트를 어떻게 볼 거냐 디텍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만약에 차량을 인식하는 거라면 여기 지금 번호판을 우리가 보는 거는 세그멘테이션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번호판 세그멘테이션인데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뭐 주차 인식 기계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 번호를 인식하는 게 핵심이죠. 사실은 이 차의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숫자는 3이고 그다음 한글로 누고 1, 2, 3, 4구나 라고 하는 번호판을 포착하는 일은 하나하나 이게 이 글자라는 것도 오브젝트를 인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그멘테이션에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디텍션이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글자를 포착해야 돼요. 이 중에서도. 그래서 그 특정 글자가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이냐. 그러니까 이게 1이냐, 2냐, 3에 더 가까우냐, 8에 더 가까우냐. 자, 이런 것들을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거를 질병 모델에 제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질병 모델에 적용하면 자, 보시면 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건 뭐냐면 우리가 요추라고 합니다. 허리에 있는. 자, 압박골절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짠 제가 보충 수업을 좀 만들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추라고 해서 등과 허리 부분입니다. 등과 허리 부분인데 우리가 보시면 등과 허리 부분은요. 자,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시거든요. 보시면 요 노란 부분이랑 요
빨간 부분이랑 여기 파란 부분을 나누시죠. 자, 우리가 압박골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 빨간 부분과 이 녹색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자, 여기에 있는 앞기둥, 요 앞에 부분이 골절이 된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골절이 없으면 만약에 압박골절을 하진 않아요. 자, 압박골절의 사진이 요 밑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모식도가 자, 지금 여기 뒷부분, 자, 뒷기둥, 중간기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요 앞에 부분이 지금 손상되어 있는 거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추에 골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다 골절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탐지하고 싶은 것이 요추 허리에 요 앞부분에 대한 금이 갔냐 아니면 프랙션 깨졌냐 아니 완전히 부러졌냐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AI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들어가는 기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는 자동차랑 똑같아요. 사람에 대한 여기 지금 이 사진을 찍었으면 자, 지금 이 이미지를 봐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자, 방향에 대한 분류를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옆에 사진인지 뒤쪽 사진인지 앞쪽 사진인지 이런 걸 분류해서 교정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요 세그멘테이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요추에서 앞서 보셨던 이 부분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AI는 지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허리 부분 중에서 요 지금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과 녹색 부분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지금 요거를 요추라는 부분하고 그 중에서 앞기둥이라는 부분을 따로 분리해내야 여기에 금이 가거나 플렉션, 예, 이 깨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착을 해야겠죠. 자, 포착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착이니까 세그멘테이션 해야겠죠. 세그멘테이션 했으면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지금 금이 간 거냐 아니면 정상이냐 아니면 부러진 거냐를 다시 역시 세그멘테이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뒷부분은 이제 간단한 내용들인데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사실 이상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그젠플로 다루시다 보면 데이터가 되게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의 80% 정도가 데이터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와 같은 지금 이미지 영상 같은 경우는 이미지 사진에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이즈도 없어야 되고 모든 사진이 아주 클린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 셋이나 구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요. 그 모델을 훈련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이때 이제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면서 마치 우리가 음악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퀄라이저라고 하나요? 이렇게 음악 좋아하시는 분, 클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씩 뭐 이렇게 바꾸면서 좋은 음악 듣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것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서 성능을 다시 평가해서 모델을 다시 훈련하든지 또 아니면 뭐 너무 떨어지면 다시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사진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윈도우를 쳐서 요추가 1번부터 5번까지 요추를 찾아서 지금 앞에 이 녹색으로 다시 하나하나의 이 요추 부분을 저기 세그멘테이션 해서 이게 부러졌냐 금이 갔냐를 보셔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제가 좀 연구자다 보니까 연구자들 고질병 중에 하나가 오래 앉아 있어서 저는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두 개 다 터졌고 허리 디스크는 두 군데나 터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AI로 터진 거 금방 디텍션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면 이 트레이닝이 엄청 많이 돼야 되고 그것도 데이터가 굉장히 클린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게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어제 지금부터는 후반부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딥러닝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정해야 될 게 데이터셋의 종류와 모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우리가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고요. 데이터의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도 나뉩니다. 우리가 아까 AI도 학습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래서 데이터는 훈련 세트라는 게 있고요. 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만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이 뭐냐고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것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 혼자 수업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상품으로 요 강아지를 드릴게요. 강아지는 데려다닐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없으면 제가 또 지목을 하겠습니다. 아, 강은혜님 좋습니다. 발언권 드릴게요. 자,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념이요? 다시 한번요. 잘 안 들려요. 네. AI, 머신러닝 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AI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키보드로 좀 쳐주실래요? 잘 안 들려서. 데이터. 아, 맞습니다. 데이터 물론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자, 데이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데이터는 맞아요. 동의합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사람도 강은혜님 먼저 말씀을 기회를 드릴게요. 사람도 이 사람이 잘 성장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요게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사람도 유전자가 되게 중요하지만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야 좋겠지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초성 힌트. 네, 저 채팅창을 보시면 돼요. 글자예요. 네, 학습 좋습니다. 오셔서 요 강아지 데려가세요. 이렇게 오셔서 X를 누르면 강아지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예. 오셔서 강아지를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X 누르시면 데려갈 수 있어요. 네, 네, 데려가셨네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데려가셔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강아지가 도망갑니다. 지금도 여기 타고 있네요, 강아지를. 근데 자동으로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학습이에요. 네, 공순지님, 네, 좋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주시면 돼요. 앉는다는 게 별건 없고 그냥 갖다 대면 돼요, 캐릭터를 의자로.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와서 네, 아주 중요한 건데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른데 결국 우리가 머신러닝 AI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이에요, 학습. 사실은 러닝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이냐. 학습이라는 거는 데이터 속에서 어떠한 패턴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찾자는 거예요. 정확도 높게. 정확하게 찾는 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훈련 세트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셋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연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습에 사용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비율이 많습니다. 보통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보통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7대 3으로 나누거나요. 보통 통상 8대 2로 많이 나눠요. 자, 전통적으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해야 데이터는 인공지능은 보다 더 정확한 근사치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정교하게 시키느냐가 알고리즘의 이제 핵심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데이터가 물론 좋아야겠죠. 처음부터.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최적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의 문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할 것이냐의 문제도
이 트레이닝에 그러니까 러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 훈련 데이터셋,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훈련 데이터셋에서의 예를 들면 사용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모델을 사실 ML, 머신러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부스팅 모델, 언샘블 모델, 뭐 딥러닝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고요. 자, 테스트 데이터 데이, 어, 테스트 테스트 데이터셋은 좀 다른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학습을 된 러닝이 된 이제 모델이 있으면 걔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평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최종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왜 이 개념이 생기냐면 훈련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우리가 이 검사하는 거에 맞지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 내에서 제가 만약에 수능 문제를 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확한 실력을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따로 있고 수능 문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원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데이터는. 자,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더 많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이미 아시는 분들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위에처럼 요 사진처럼 하는 걸 우리가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외워주세요. 자,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홀드아웃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테스트 데이터셋을 분리하고요. 남은 데이터셋의 일부는 검증을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요 그림인데요. 제가 만약에 10,000명을 조사했으면 그 중에 7,000명은 훈련 데이터셋에 쓰고요. 3,000명은 검증, 테스트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7,000명으로 예를 들면 학습을 해서 정교한 모델링을 만들고 3,000명으로 그 모델이 정확했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키트를 가져갈 수 있는 개도 한 마리 있네요. 원하는 거 가져갈 수 있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면 뭐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가장 큰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홀드아웃 밸리데이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손 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역시 없으면 제가 지목해서 좀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참고로 강아지는 2마리까지는 안 되고 1마리만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홀드아웃 검증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자, 제가 그러면 지목을 할게요. 우리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응웬 비엣 흥씨, 혹시 흥씨, 자, 홀드아웃으로 하면 즉 훈련 데이터 70%, 테스트 데이터 30% 이렇게 나누면 뭔가 리미테이션, 한계점이 발생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질문 좀 다시 네, 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깐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처럼 요 홀드아웃 검증, 즉 1번 그림처럼 이렇게 훈련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 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버피팅 나올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요 네. 강아지 근처에 있는 거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닫을게요. 결론적으로는 오버피팅인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가져가시네요. 네. 말로만 가져갈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인식이 안 되네요. 자, 네. 자, 홀드업 검증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홀드업 검증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을 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충분히 많다가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느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만 연구들에 따르면 또 종류마다 다른데 최소한 1만 명 정도의 데이터는 돼야 데이터 샘플이 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100명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희귀질병 같은 경우는 100명이면 100명도 많은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100명이면 보세요. 훈련 데이터에 700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검증 데이터는 300명만 갖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들어가는 이때 X, 즉 feature, X의 수가 많다면 예를 들면 뭐 음주도 X가 될 수 있고요. X1은 음주, X2는 뭐 흡연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한 1000개 정도 들어가요. 1000개의 변수가 있어요. 유전자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렇다면 학습할 때 700명을 했지만 300명을 하게 되면 이 300명에 대해서 희귀질환이라면 질병이 보통 여러분들 예를 들면 뇌졸중이라고 그래도 유병률이 4% 정도입니다. 45세 이상 뇌졸중의 유병률이 4%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지금 뇌졸중인 사람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4명이 만약에 이 지금 7대 3으로 나눠서 이 검증 세트를 들어가게 되면 수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즉 이게 마이너리티 클래스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imbalanced data, 그러니까 불균형 데이터가 생겨버립니다. 불균형 데이터의 문제라고 그래요. imbalanced data problem. 그러니까 그걸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수가 적다면 현실적으로는 이걸 많이 씁니다. 자, K-fold cross validatio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말고 이제 익히 아시는 분들은 좀 지겨울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를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3등분으로 하고요. 여기서 K라고 하는 거는 자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나가 만약에 검증으로 쓴다면 데이터를 버리지 말고 나머지는 훈련 데이터에 쓰자라는 컨셉입니다. 자 이때 K는 몇 개로 분할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될 텐데 만약에 K가 3이면 3fold validation인데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3번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반복할 때는 자, 이 데이터가 검증 데이터로 쓴다면 나머지는 훈련 데이터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3등분을 해서 이 데이터가 검증이면 얘네들은 훈련 데이터로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얘가 검증이면 얘네들은 훈련 데이터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자, 하지만 그 비율은 똑같죠. 또 어떻게 보면 3분의 2가 훈련에 쓴 거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서로 독립됐다는 가정하에서 이 점수가 각각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점수를 평균하면 우리가 K-겹 K-fold cross validation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조금 수업 더 할게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좀 되게 이지하게 좀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서 소프트웨어 쪽 전공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려우시면 손 들고 말씀하세요. 제가 손을 들고 있네요. 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릴 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별도의 PPT를 또 보충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 이제 전처리랑 특성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피처, 특성공학. 전처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처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이 영상 데이터는 다이콤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김채영님 혹시 한번 잠깐 우리 이렇게 성함을 부르면 되게 많이 놀라시는데 좀 이 수업에서는 부를 일이 많으니까요. 좀 내려놓으시고 김채영님 혹시 다이콤 들어보셨어요? 좀 디컴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들어만 봤습니다. 네. 다이컴이 혹시 어떤 걸까요? 혹시 들어보셨다면 아시는 혹시 내용이 있다면요. 그렇게 잘 아는 그 파트는 아니어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질문,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네, 자, 다이컴은 뭐냐 하면
의료 영상을 표준화한 데이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뭐 MP3, MP4, 4 뭐 그런 거 AVI 이런 것들은 표준화된 그 파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영상에서는 뭐 JPG 뭐 이런 것들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료 영상을 표준화한 데이터 파일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 다이콤이 뭐가 문제냐면 다이콤은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이 있고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상 데이터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앞서 보셨던 영상 자체를 인공지능은 AI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벡터 형태화로 바꿔서 자, 지금 요런 그림이 있다면 요런 형태로 컬러는 보시면 요런 색깔이 있다면 요런 형태로 사실은 이 숫자 형태로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숫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벡터 형태로. 메타데이터는 뭐냐면 의료 영상 데이터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MRI나 CT 사진들을 보시면 그 환자에 대한 뭐 연령이나 성별 같은 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상 안에.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콤 데이터에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살아있냐, 생존해 있냐, 그다음 P 클래스 어떤 이 구분, 클래스 구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름,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컴퓨터 형태에서는 이런 문자열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임을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1번 사람, 2번 사람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성별도 숫자 형태로 바꿔주게 되죠. 네, 캐테고리컬 데이터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끝나냐? 이건 이제 인간이 보기 편한 거고요. 2x2 테이블이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컴퓨터가 보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이블이 있고요. 자, 레이블은 여기서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예를 들면 종양이냐, 암이냐. 그러니까 종양은 정상이거든요. 양성종양, 비잉이냐, 비잉 랄린제 리진이냐, 캔서냐. 자, 그래서 0, 1 형태로 바꿔주죠. 이게 레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들어갑니다. 요게 지금 요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요. 데이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원래 서바이브드 대처해서 P 클래스, 네임, 에이지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데이터셋 형태 벡터화로. 그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특성공학은 뭐냐?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공부하신 분들도 요건 좀 들을만 할 거예요. 짠, 제가 그래서 특성공학이 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자료도 올려드릴게요. 예,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성공학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잠깐만요. 요것도 제가 잠깐만요. 색깔을 바꿔서 특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특성이라는 표현은 뭐 feature 또는 뭐 x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 구성하는 x1, 뭐 x2 이런 걸 수도 있고 더미 형태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투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특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성 공학은 뭐냐? 자, 우리가 AI에 무언가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AI의 데이터를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다 생략하고 특성공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디멘저를 우리가 축소할 때 차원을 축소할 때 많이 써요. 자,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영상이 아니라 뭐 다른 예시로 들자면 제가 만약에 암을 예측하고 싶은데 암에 대한 요소가 예를 들면 뭐 흡연도 있고 음주도 있고 뭐 운동도 있고 쭉쭉쭉 있는데 예를 들면 전혀 관계없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눈동자 색깔. 눈동자 색깔은 사실은 우리가 암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차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특성공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모델의 해석력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에 우리가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해석력이 중요한 겁니다. 정확도도 같이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 넣게 되면 불필요한 이런 인자들은 사실 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게 훨씬 정확해요. 자, 그래서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거를 다 넣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시간도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훈련 시간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공학이라는 거를 전처리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네 번째 이유는 차원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오캄이라는 사람이 오캄 맞나요? 오캄이라는 사람의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우리가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차원이 많을수록 해석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차원의 저주라는 건.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이유가 이게 다 중요한 건데요. 다섯 번째 이유가 오버피팅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눈동자 색깔까지 학습을 했다. AI가. 근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의료 영역은 메커니즘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암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팩터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데이터를 넣음으로 해서 사실은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과적합이라는 거는 실제 학습할 때는 되게 정교하게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넣으면 안 맞아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눈동자 색깔이 들어가 버리면 암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성공학이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요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피처를 어떻게 셀렉션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특성공학의 중요한 방법론이에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처를 어떻게 익스트랙션 할 거냐. 익스트랙션, 추출할 거냐.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특성공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즉, 두 가지는 쭉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한데 결국 우리가 AI에 데이터를 넣을 때 전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걸 어떻게 뺄 거냐. 자, 불필요한 거 어떻게 뺄 거냐. 어떻게 빼라고 쓸게요. 아니면 도대체 필요한 건 뭐냐. 필요한 건 뭐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성을 우리가 피처를 셀렉션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피처를 셀렉션하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특성 변수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아니 요 세 가지로 나누시는데 주어져 있는 특성 변수들. 예를 들면 조사된 데이터 중에 가장 좋은 특성 변수의 조합만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특성의 선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가장 옵티멀한 거, 가장 좋은 거를 최상의 변수가 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임포턴스가 높은 변수가 뭐냐가 특성 선택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르는 방법은 사실 그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걸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특성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옵티멀한 것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노이즈에 가까운 건 빼자.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게 세 가지로 들어가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터링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래퍼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인베디드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은 지금 밑에 그림과 같은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실까봐 제가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필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 방식. 필터 방식은 자, 각 특성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성 변수가 자, x가 있고요. 결국 이제 x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잖아요. x가 있고 이걸 투입을 인풋을 해서 아웃풋을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자, 쭉 이렇게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이 중에서 독립적인 평가 함수, 그러니까 x가 y로 들어가고 x1이 들어가고 x2가 들어가고 각각 x가 독립적인 그런 평가 함수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필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자, 특성 변수 i만큼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목표 변수, 그러니까 y라고 했을 때 y와의 연관성을 측정합니다. 먼저. 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논문 보실 때 보면 논문 보실 때 AI 논문인데
옛날에는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상관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심지어 그림으로 매트릭스 그림을 넣습니다. 매트릭스 피겨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하냐? 이 연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각 변수끼리.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목표 변수를 잘 설명하는 특성 변수를 셀렉션, 선택하는 방식을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자면 요거예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 갈 겁니다. 자, 지금 요 하나하나 위에 지금 있는 게 요게 x죠. x인데 얘 랭킹을 매겨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importance of variable이 이런 방식입니다. 변수의 중요도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투입되는 x에 1, 2, 3, 4, 5, 6 랭킹을 매겨요. 랭킹을. 순위를 매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이 그 feature of importance 그 피겨를 보고 불필요한 4번, 5번, 6번은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결국 변수는 1번, 2번, 3번이 남죠. 자, 지금 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자, 이건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x1하고 y의 관계가 1대1 관계예요. 선형 관계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다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딩만 배우면 이런 설명 잘 안 합니다. 자, 제가 화면이 꺼져 있어서 예, 주로 여성분들도 많이 켜주시고 남성분들이 많이 꺼주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자, 강은혜님께 여쭤볼게요. 네, 강은혜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왜 여쭤봤냐면 강은혜님은 이제 그 제약 관련된 약 동약 약 역학 같은 거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많이 이런 느낌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게 하나의 약 성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x가 하나의 약 성분이에요. 근데 x하고 y의 관계를 1대1 관계. 그러니까 x하고 y가 하나, x2하고 y가 하나, x3하고 y가 하나, 각각 독립된 관계라고만 본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규 좀 화면 자료 다시 좀 켜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네요. 이게 아직 좀 서툴러서 잘 보이시죠? 자, 지금처럼 x1하고 y의 관계, x2하고 y의 관계, x3하고 y의 관계를 딱딱 독립적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요 밑에 거 1대1의 관계로만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걸 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떤 뭐가 있을까요? 사망하고 보는데 비타민 A하고만 보고 비타민 B하고만 보고 비타민 C하고만 보고 1대1 관계로만 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X와의 연관성이 없어서 뭔가 약물끼리 상충이 될 것 같아요. 그쵸. 바로 그거예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드릴 건 없고 박수를 제가 쳐드릴게요. 박수 마크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비타민 A만 섭취하시는 분 계신가요? 비타민 딱 B만 섭취하시는 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음식에는 비타민 A, B, C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서 X하고 Y의 1대1 관계로만 본다면 우리가 시너지틱한 그런 관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승작용이나 이런 거를. 사실은 여러 개의 팩터가 섞여 있잖아요. 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제가 좀 표를 정리했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긁어온 게 아니라서, 예, 제가 강의자로 어디서 긁어온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연관성 파악을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필터링 방식으로 대표를 쓰는 게 뭐냐? t-테스트로 쓸 수도 있고요. 칼스퀘어 테스트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게인 이런 것들 지표가 각각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특징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래퍼 방식이 있어요. 래퍼 방식. 자, 이 래퍼 방식은 뭐냐 하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이때는 이제 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모델링이니까 모델링을 이용한다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의 조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다대다의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비타민 A, B가 섞였을 땐 어떤지, 비타민 A, B, C가 같이 섞이면 어떤지. 자, 그래서 목표 변수 Y, 예를 들면 이때 아까 보셨던 뭐 사망이면 사망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리즘 하나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래퍼 방식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자, 이런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해요. 자,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예측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력을 평가한 이후에 그 결과를 비교해서요. 자, 최적화된 특성 변수의 조합을 찾는 거예요. 자,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요 그림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팩터를 넣게 되고 이 팩터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그 셋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을 하나 넣어서 자, 그 알고리즘에서 가장 옵티멀한 변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포트 패턴 머신 같은 뭐 하나의 알고리즘을 넣어서 그 서포트 패턴 머신을 이용해서 가장 우수한 변수를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평가하고 또 모델 여러 개를 또 평가하고 해서 옵티멀한 변수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합이 바뀔 때마다 모델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복된 정보가 많다면 얘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델이 어떤 우수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래퍼 방식은 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방식이 여러분들 그 뭐 통계 분석에서 보시는 forward selection, backward selection, stepwise selection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머신러닝에도 많이 쓰여요. 이런 방법이. 예. 물론 이런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도 쓰입니다만은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뭐 리그레이션 회귀 분석할 때 forward, backward, 뭐 stepwise 쓰잖아요. 이 각각의 방법이 뭔지 설명이 너무 길어서 설명드릴까요, 말까요? 좀 간단히만 드릴게요. 간단히만. 그냥 forward는 예를 들면 이런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바구니가 있는데 자, 바구니가 빈 상태에서 이 하나하나를 변수라고 할게요. x1, x2. 이 돌멩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자, 지금 이 바구니의 뚜껑을 우리가 스레스홀드 역치라고 했을 때 요 역치까지 다 담을 수 있는 바구니에서 스탑하는 방법을 포워드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잔챙이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방법이고요. 백워드는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바구니 안에 모든 변수가 다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바구니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씩 빼는 겁니다. 이번엔 불필요한 변수를 하나씩 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스레스홀드 역치까지의 이제 자잘한 게 빠지겠죠. 이거는 중요한 게 집어넣는 거고요. 스텝와이즈는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건데요. 이런 바구니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큰 돌도 한번 넣어보고 작은 돌도 한번 넣어보고 세모난 것도 한번 넣어보고 넣었다가 안 맞으면 빼고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기준선 역치에 가장 근접한 옵티멀한 정말 가장 근접한 만큼의 용량을 집어넣는 방법이 스텝와이즈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워드를 많이 쓰죠. 사실은 우리가 포워드도 뭐 쓰기도 하고.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각각 장단점을 제가 저기 썼으면 시간 관계상 지금 래퍼 방법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래퍼 방법은 좋아 보여도 뭐가 문제냐면 모델링을 계속 지금 학습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모델링을 계속 학습해서 리피테이션 반복해서 평가하고 해서 옵티멀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다시피 계산 비용이 크고 계산 비용이 크다라는 거는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적합의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스텝와이즈. 그 스텝와이즈는 잘 안 씁니다. 설명을 넣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내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장 좋은 걸 찾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반드시 우리가 이론적으로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게 있고 뭐 장점은 보셨다시피 이런 게 있고요. 필터도 장점은 단점이 장점이 되는데 속도가 빠르죠. 계산 비용도 적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수 간의 상호작용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예, 1대1 관계니까 맨투맨 관계로 넣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이고 그래서 만든 게 인베디드라는 걸 좀 많이 써요. 요즘에는 이런 방식도 쓰지만 인베디드 방식을 많이 쓴다. 자, 그러면 특성 추출에 있어서 우리가 셀렉션에 있어서 피처 셀렉션에 있어서 세 번째 인베디드 방식은 뭐냐? 자, 인베디드는요. 학습 알고리즘 자체에 우리가 피처 셀렉션을 포함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래퍼 방식이 우리가 모든 특성 변수 조합에 대해서 학습을 마친 결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인베디드라는 게 이제 끼워 넣는다는 뜻이잖아요. 학습 과정에서 최적화된 변수만 우리 선택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구성할 때 아예 처음부터 최적화된 변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최적화된 변수를 맞추는 게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규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egulation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 우리가 리치 리글레이션, 그 리글레이션 방법이에요, 전부 다. 리치 리글레이션, 라쏘 리글레이션, 다 엘라스틱 넷. 그러니까 엘라스틱 넷은 독립적인 우리가 머신러닝이기도 하고요. 근데 엘라스틱 넷을 우리가 응용하자면 우리가 베스트한 피처를 셀렉션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엘라스틱 넷 자체는. 엘라스틱 넷은 리치 리그레이션이랑 라쏘 리그레이션 합친 게 엘라스틱 넷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치 리그레이션이 뭐 L1, L2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뭐 또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라쏘를 우리가 같이 그 특성을 합친 장점을 합친 게 엘라스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결국 인베디드 방식에는 우리가 이런 리치나 라쏘나 엘라스틱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레귤레이션을. 자,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자, 많이들 지루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특성공학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원점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우리가 전처리 단계에서 자, 벡터화를 해서 메타데이터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특성공학을 통해서 데이터를 또 한번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정규화. 자, 이 데이터가 단위가 다 달라서 우리가 정규화를 다 해줍니다. 이렇게 정규분포로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나면 우리가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맞춰주고 나면 자,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하시게 될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아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 요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뭐 뉴럴 네트워크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높아서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망인데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꼭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는데 자, 지금 이걸 구성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업 내용에서는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한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이어라고 해요. 자, 레이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인풋 베리어블이 있고요. 요것이 이제 아웃풋까지 아웃풋을 y라고 했을 때 인풋을 x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결국 여기에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수문층을 넣잖아요. 이 수문층을 넣는 이유도 되게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학습 동영상 많이 올려놨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펄세트론이라는 개념에서 알게 될 텐데 비선형을 하기 위해서 여기 히든을 넣거든요. 요 층을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한 개의 층, 두 개 들어가면 두 개의 층, 세 개의 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층이 요 하나하나를 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레이어라고 해요. 예, 구성하는. 자, 그 다음에 신경망에는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들어가는 데이터가 반드시 있을 거고 여기 X가 지금 입력 데이터잖아요. 보통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영상 자료에서는. 그 다음에 Y는 정답. 그러니까 이게 암이냐 뭐 정상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할 피드백을 정리하는 이제 손실함수가 들어가요. 자, 여기서는 지금 손실함수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 웨이트를 다 정해서 합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로스 펑션
손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 함수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가 보다 더 정밀하게 이 웨이트된 값을 합쳐서 y로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 말씀만 들으시면 어려울 거고요. 제가 올려놓은 비대면 영상에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좀 쉽고요. 자,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저는 뭐냐 하면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 생각에 있어서 이건 뭐 저의 생각인데 잠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자, 만약에 이제 앞서 제가 머신러닝에서는 결국 어떻게 학습할 거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뭐냐,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뉴럴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이제 사실은 로스 펑션, 그러니까 손실함수,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함수라고 하거든요. 활성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랑 그 다음에 뭐 플러스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뭐 비슷한 이제 개념인데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그러면 이 옵티마이저가 뭐냐? 자,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최적화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최적화. 자, 최적화는 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보셨던 우리가 데이터에서 그 우리가 인베디드에서 우리가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그 뭐냐, 그 뭐 라쏘를 쓰거나 아니면 뭐죠? 그 뭐 엘라스틱 넷을 쓰거나 하는 이유는 사실 노멀리제이션 정교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셀렉션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그쵸? 피처를 셀렉션하기 위한 방법인데 옵티마이저는 쉽게 생각하면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학습을 최적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신경망에서 좀 특이한 방법인데, 너무 길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해에서 부산까지 지금 뭐 비도 오는데 최적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근데 그 최적길은 보시면 고속도로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무료도로만 갈 수도 있고 또는 큰 길 위주로만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작은 길을 포함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어떤 옵션을 쓸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죠. 예를 들면 제가 돈이 많다면 고속도로를 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샛길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옵티마이저라는 건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활성함수는 결국 기울기를 찾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기울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기울기를 찾을 때 어떻게 최적적으로 찰 거냐, 그 길 찾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에이덤이 제일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 스텝, 보폭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이거 너무 길어지죠. 이거 언제까지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 백그라운드 다 달라서. 문제는 나도 이게 지금 내 스페셜은 아니에요. 참고로. 나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한 사람인데 내가 이건 뉴럴 네트워크를 하다니. 자,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보폭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또벅또벅. 뚜벅이가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있어요. 여기 목적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보폭을 크게 해서 갈 거냐 아니면 잔걸음으로 갈 거냐 자잘자잘하게 갈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크게 해서 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요 목적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죠. 벗어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작게 가면 계속 여기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요 보폭을 찾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울기에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모멘텀을 이용해서, 모멘텀이라는 거는 약간의 그 뭐라 표현하면 좋죠? 원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원심력. 그러니까 원래 이전 데이터에서 가고자 했던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가 아니라 이전 데이터부터 히스토리를 봤을 때 우리가 주식 같은 데서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모멘텀.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냐 아니면 계속 오르는 추세냐.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는 추세면 비트코인은 지를 거 아닙니까? 그 모멘텀이 그때는 지르는 모멘텀인 거고요.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모멘텀이죠. 이 모멘텀으로 움직여서 A덤까지 가는 방향이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적화는 ADOM을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신경망을 구성할 때. 자, 그래서 두 슬라이드 남았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학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 지금 원래 원본 데이터 메타데이터에서 우리가 특성공학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필터, 커널 필터는 뭐냐면 커널 필터는 커널 트릭이라고 해서 필터링을 집어넣는 거. 커널은 필터링이에요. 필터. 여기서는 커널은 같은 말로 필터인데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이 있다면 편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진 있잖아. 사진이 있으면 RGB 형태로 돼 있단 말이죠. 사진이 컬러 사진을 보시면 사실은 빨간색이랑 녹색이랑 이 파란색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사진이잖아요. 녹파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의 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사진들 보시면 하나하나의 이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보시면 카메라 빨간색만 이렇게 특화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앱도 있었고. 즉, 이 사진이라는 거는 이 필터도 있는 거고 녹색 필터도 있는 거고 파란색 필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를 뒤집어 씌워서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CNN에서. 그렇게 해서 값을 찾아서 노멀리제이션을 해서 답을 찾아서 요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학습하는 방법은 순전파도 있고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데 순전파도 있고 백 프로파게이션 역전파도 있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마지막은 결국 이게 사실은 네트워크랑 층이랑 그러니까 레이어랑 로스 펑션 손실함수하고 옵티마이저는 서로가 사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인풋에 x 값을 넣었을 때 자, 웨이트를 통해서 레이를 변환시켜 주고 우리가 y를 예측했을 때 로스 펑션으로 스코어링을 매겨서 그 중에서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NN은 우리가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서 답을 찾아갑니다. 최적의 답을. 그러니까 최적이라는 게 true에 가까운 근사치를 찾아가요. 그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그래요.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를 찾아가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관련돼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층이 들어가고 네트워크를 쌓아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출력하는 요게 다 관련이 돼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손실함수는 훈련하는 동안에 최소화될 값.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성공 지표는 손실함수가 가지고 있고 옵티마이저는 결국은 우리가 이 손실함수를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기반으로 자,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찾아갈지는 옵티마이저가 좀 정하는 게 있고 왜냐하면 아까 봤던 보폭 같은 거잖아요. 보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갈 때 어떤 보폭을 찾아가냐 뭐 그런 거예요. FOC라고 하는데 FOC는요 결국은 데이터가 신경망을 통과해서 얘들을 구하고 가중치를 이제 얘를 구해야 되거든요. 웨이트가 제일 중요해요. 얘를 찾아야 되니까 값을. 요거를 구하는 업데이트의 한 주기를 FOC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FOC이 10이면 이런 걸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X를 넣어서. 요거 제가 영상으로 쉽게 찍었거든요.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수업이 어려우면 다른 분들 수업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면 지금 비대면 영상에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킬로미터를 마일로 변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x에다가 킬로미터를 투입하면 답을 찾아서 마일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자, 요 fx가 함수인 거예요. 요게 이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라 치면 어떤 식으로든 근데 제가 만약에 마일이라는 1마일에 대한 값을 모른다면 1.4 뭐 이렇게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x를 계속 넣어서 처음에 요 신경망의 요 구조를 통해서
업데이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에 뭐 1을 놓고 웨이트를 찾았으면 한번 에포크를 했으면 예를 들면 뭐 실제 마일이라는 게 1.4라면 제가 답을 1.3을 찾았어요. 그럼 x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 값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x를 조금 더 늘려주고 웨이트를 다시 찾습니다. 그러면 1.38 이쯤 찾으면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죠. 한 번 더 x를 더 넣고 한 번 더 f크를 주기를 돌려서 이 웨이트를 또 찾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 뭐 갑자기 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f크 가장 지금 그 근사한 값을 찾은 거잖아요. 근사치를. 이때 한 번 한 번 돌리면서 이 근사치를 찾아가는 게 결국은 이 뉴럴 네트워크의 방식인데 이렇게 한 번 한 번 찾아가는 걸 업데이트라고 해요. 업데이트. 그러니까 요 답을 찾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실제 값과 비슷한 답을. 그때 요 보폭은 결국은 요 옵티마이저나 로스 펑션하고 좀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보다는 옵티마이저랑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